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새벽 5시 눈 내리는 정류장에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 없이요. 하지만 저는 멈춰 섰어요. 떨리는 어깨, 얼어붙은 손, 흐릿한 기억을 가진 한 노인 앞에서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 거라는 걸요. 1982년의 연구일지, 사라진 가족, 그리고 누군가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진실까지. 통장 잔액 48,200원으로 시작된 일주일은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때로는 멈춰서는 용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거요. 새벽 4시 50분 편의점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의 정적 속에서 냉장고 컴프레서가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 서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바코드 찍는 소리가 삑삑 울릴 때마다, 커피 머신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를 때마다 제 하루가 또 하나 지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든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오늘 번 일당에서 아버지 약값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휴대폰을 꺼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48,200원. 숫자를 보는 순간 체온이 쿡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음 주 학원비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아버지 병원 예약은 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서연아, 오늘도 수고했어. 점장 소정 언니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인사했어요. 네, 언니도 수고하셨어요. 소정 언니는 제 옆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눈발이 편의점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야간은 조심해야 돼. 요새 이상한 사람들 많아.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다가 봉변당하는 거 뉴스에서 봤잖아. 너 혼자 다니니까 더 조심해. 저는 마음속으로 반발이 일었지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을 끄고 밖으로 나왔어요. 문을 잠그는 순간 따뜻했던 편의점 안 공기가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제 세상, 안전한 영역 밖으로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손을 호호 불며 장갑을 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벤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 하나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광고판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늘게, 정말 가늘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췄습니다. 괜히 엮이지 말자는 생각과 그냥 핫팩 하나만 건네면 되잖아라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핫팩을 만졌어요. 오늘 아침에 챙겨둔 것인데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주물주물하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다시는 다치지 말자. 이 말은 제 습관이었습니다. 무언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마다 이 말을 되뇌곤 했어요. 예전에 누군가를 도와주려다 다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아직도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벤치 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냄새가 났습니다. 눅눅한 울코트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약간의 의약품 냄새였어요.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냄새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눈발이 제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차갑고 가벼운 감촉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코트깃이 젖어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였습니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냥 지나가야 할까요? 핫팩을 건네고 빨리 가야 할까요? 입술이 떨렸어요. 단어들이 목구멍에서 엉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 얼어붙은 것처럼 멈췄습니다.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눈발은 계속 내렸고 벤치의 실루엣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발이 그분의 흰 머리카락 위에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집. 그분의 입에서 단어 하나가 나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약. 내가. 전에야.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단어들이 공중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흩어졌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따뜻하게 만든 뒤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그분이 핫팩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손으로 핫팩을 받아들고는 연거푸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네. 고맙네. 고마워. 같은 말을 3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어요. 이분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위험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추운 새벽에 홀로 앉아 있는 누군가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소정 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다 큰일 난다는 말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반문했습니다. 모르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처음엔 다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분 옆에 낡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조금 열려 있어서 안이 보였어요. 두툼한 노트 같은 게 들어 있었는데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2 연구일지. 손때가 많이 묻어 있었고 모서리가 여러 번 접힌 흔적이 보였어요. 오랫동안 소중히 지니고 다닌 물건 같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남의 물건을 자세히 보는 건 실례니까요. 대신 편의점으로 다시 들어가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집었습니다. 제 돈으로 계산하고 나와서 그분 손에 쥐어드렸어요. 이것도 드세요. 손 녹이는데 좋아요. 그분이 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따뜻하네. 제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경찰에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실제로 신고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두렵기만 했어요. 괜히 엮이지 말자는 목소리와 이 정도는 상식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싸웠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것부터 하기로 했어요. 편의점에 들어가 점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일회용 담요를 하나 빌렸습니다. 핫팩도 2개 더 챙겼어요. 다시 나와서 담요를 그분 어깨에 살짝 덮어드렸습니다. 그분이 담요를 꼭 움켜쥐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경찰서 비상 연락처를 찾아두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때 그분이 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주머니 속을 제대로 더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하는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걸 주었어요. 작은 금속 열쇠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고 표면에 YH-17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니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이거요. 떨어뜨리셨어요. 열쇠를 그분 손에 건네드렸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그분의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제 손끝으로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니, 체온이라기보다는 추위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물음표 하나가 떠올랐어요. 혹시 오늘 제가 한 이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을까요? 핫팩 하나, 캔커피 하나, 담요 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이 열쇠를 주머니에 넣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뭔가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또렷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름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분의 눈을 보니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에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서연. 그분이 제 이름을 천천히 따라 말했어요. 마치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처럼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제가 이제 더 이상 완전한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실 하나가 우리를 이어놓았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새벽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조금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었습니다. 발끝으로 눈을 차며 걸었어요. 신발 밑창에서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하수구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우리 집이 있는 다세대 건물은 낡아서 창문이 얇았습니다. 밤마다 옆집 보일러 저마음이 똑똑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죠. 저는 부엌 찬장에서 약통을 꺼냈습니다. 아침 칸, 저녁 칸이 나뉘어 있는 일주일치 약통이었어요. 오늘 날짜 칸에 약을 하나씩 넣었습니다. 나탈 포장 봉투를 뜯을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약을 세면서 생각했습니다. 간호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학비가 문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야 했어요. 성적을 더 올려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다시 정류장의 그분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그냥 넘겼어야 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잘한 거야.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침대맡에는 휴대폰 충전 케이블이 엉켜 있었고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중고로 산 교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새 책 대신 중고를 샀죠. 알람을 2개 맞춰놨습니다. 7시 20분, 7시 25분. 첫 번째 알람에는 절대 못 일어나거든요. 두 번째 알람에서야 겨우 눈을 뜹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분의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1982 영구일지라는 글씨도 자꾸 떠올랐어요. 1982년이면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잖아요. 약학이나 제약 관련된 걸까요? 수업 시간에 들은 단어들이 어렴풋이 연결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을 한 컵 마시고 학교에 갔어요. 등굣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어디서 주무셨을까요? 아직도 그 정류장에 계실까요? 점심시간에 보건실에 들렀습니다. 보건 선생님께 혈압을 재달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안 좋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었어요. 노인 저체온 응급대처, 증상과 위험 신호들이 주르륵 나왔습니다. 어젯밤 그분의 차가운 손이 떠올랐어요. 하교 후 편의점으로 출근하기 전에 다시 정류장으로 가봤습니다. 가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발길이 향했어요. 여기가 제 하루의 변곡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안 계셨어요.
벤치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벤치에 다가가 자세히 봤습니다. 희미한 얼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이 바람에 날리지 않게 눌려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집어들었어요. 따뜻한 차 하나. 오전 9시에 찍힌 거였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누군가 도와준 거겠죠. 따뜻한 차를 사들인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벤치 옆 벽돌 틈을 보다가 뭔가 끼워진 걸 발견했습니다. 얇은 쪽지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종이가 눅눅하고 글씨가 떨려 있었어요. 지우에게 전해라. 5글자였습니다.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였어요. 손이 많이 떨렸는지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지우. 이 이름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편의점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지우가 누구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눈은 이미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건조했어요. 저는 쪽지를 꼭 쥐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야간 근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출근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우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연구일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제 손 안에 있는 건 눅눅한 쪽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했어요. 창밖은 깜깜했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서서 정류장 쪽을 자꾸 쳐다봤어요. 정류장에 달린 CCTV가 어느 각도를 비출지 상상했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걸어갔을까요? 벤치에서 일어나 왼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관찰하는 게 제 습관이었어요. 사람들의 동선을 따라가 보는 거죠. 누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보면 그 사람의 하루가 조금씩 보였습니다. 배달기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놓는 위치가 다르다며 따졌어요. 저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위치를 다시 확인해 드렸습니다. 11시쯤 술 취한 손님이 왔어요. 담배를 달라고 하다가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규정을 설명했어요. 이런 일들 사이사이로 그분 생각이 끼어들었습니다. 지우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랐어요. 쪽지에 적힌 떨리는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새벽 4시 반쯤이었어요. 손님이 거의 없는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보고만 있지 말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소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5분만 나갔다 오겠다고요. CCTV로 점포를 지켜볼 수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썼습니다. 언니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조심해. 15분만. 저는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먼저 정류장 옆 작은 슈퍼로 갔습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장님이 물건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그분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흰 머리, 낡은 코트, 종이봉투를 든 노인이요. 아, 그 어르신. 사장님이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왔었어. 뜨거운 물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 물을 드렸어요? 응. 일회용 컵에 담아드렸지. 고맙다고 하시던데. 단서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분은 어젯밤 이 근처에 계셨어요.
저는 사장님께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골목 안쪽에 있는 세탁방이었습니다. 무인 세탁방이지만 낮에는 주인이 관리하러 오세요. 입구에 CCTV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정리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죄송한데요. 혹시 어젯밤에 노인 한 분 못 보셨어요? 코트가 젖어 있었을 거예요. 아주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코트 말리고 가셨어. CCTV 영상은 못 보여주지만 그 어르신 맞네. 여기서 얼마나 계셨어요? 1시간쯤? 드라이기로 코트 말리고 의자에 앉아 계시다 가셨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분의 동선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가 허락해 주셨어요. 세제 냄새와 섬유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에 휴지통이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 작은 스냅 단추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녹이 살짝 쓴 홈이 있는 금속 단추였습니다. 이거 주워가도 될까요? 그래, 가져가. 단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작지만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세탁방 근처에 무인 카페가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마다 난방이 있었어요. 구석자리 하나에 흔적이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종이컵이 놓여 있었어요.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무당벌레 그림이었습니다. 귀여운 빨간 무당벌레였어요. 컵 안쪽에는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과몰입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와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분을 다시 만났어요.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벤치였지만 같은 모습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종이봉투를 안고 계셨습니다. 코트를 자세히 보니 단추가 하나 없었어요. 종이봉투도 어젯밤보다 더 젖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가가려는데 그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서연? 그분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가느다란 실 같은 기억이지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병원 가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난 괜찮네.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빛이 창백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어르신, 지금 추우세요. 손도 차가우시고요. 병원에 가서 따뜻하게 있어야 해요. 집에 가야. 집이 어딘데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디가 집인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다그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천천히 부드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따뜻한 곳으로 가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응급실로 바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했고 비용 문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거부하고 계셨어요. 억지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근처 보건지소를 떠올렸어요.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라면 일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가주실래요? 가까운 데예요. 그분이 저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어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팔을 살짝 잡아드렸어요. 몸이 많이 떨렸습니다. 걷기 시작했는데 계단 앞에서 그분이 비틀거렸어요. 어지러워. 저는 재빨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의 팔을 잡았어요. 체온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체온이라기보다는 떨림이 전해졌어요. 손끝으로 느껴지는 가느다란 떨림이었습니다. 천천히 가요. 제가 옆에 있어요.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제 목도리를 풀어 그분 목에 둘러드렸어요. 보건지소는 1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30분이 걸렸어요. 그분이 자꾸 멈춰 섰거든요. 숨을 고르고 다시 걷고 또 멈추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님이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체온계와 혈압계를 가져오셨어요. 체온이 낮네요. 혈압도 불안정하고요. 간호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체온 직전은 아니지만 위험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따뜻한 담요와 온수팩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보호자 연락처가 어떻게 되세요? 간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멈칫했어요. 보호자 연락처 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족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저는 제 번호를 적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숫자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제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임시 보호자로 제 번호 적어도 될까요? 일단은 괜찮아요. 나중에 가족분과 연락이 되면 변경하면 돼요. 서류를 작성하고 나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책임감이랄까요? 무게가 느껴졌어요. 동시에 뿌듯함도 올라왔습니다. 간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가시려면 보호자가 같이 가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를 생각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떠올렸어요.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처에 따뜻한 곳이 있어요. 거기로 모시고 갈게요. 무인 카페를 생각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고 히터도 있었어요. 오늘 밤은 거기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보건지소를 나와 다시 무인 카페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안.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반겨줬어요. 히터 소리가 윙윙 울렸습니다. 유리창에는 성에가 맺혀 있었고 밖에서는 눈송이가 반짝였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2잔을 뽑았어요. 그분 앞에 하나 놓아드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분이 종이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봉투를 열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노트를 꺼냈습니다. 1982 연구일지.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걸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표지가 낡았고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그분이 말했습니다. 아까보다 또렷했어요. 지우에게. 전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찾을게요. 지우를 찾아드릴게요. 약속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약속이었어요.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약속했습니다. 대신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세요. 따뜻하잖아요.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피곤했던 거예요. 저도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내일 학교는 늦을 거예요. 아니, 결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먼저였어요. 그분이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금속 열쇠를 꺼냈습니다. YH-17이 새겨진 그 열쇠였어요.
이거 맡아줘.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열쇠를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카페 천장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절전 모드였어요. 유리창 밖으로 마지막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요. 한 손에는 열쇠를,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아침 7시였습니다. 카페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커피를 뽑는 소리, 구두 소리, 인사하는 목소리가 카페를 채웠습니다. 일상이 시작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그분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담요를 덮고 조용히 숨을 쉬고 계셨어요. 휴대폰을 꺼내 파출소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전화를 거는 게 이렇게 떨릴 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파출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새벽에 만난 노인, 기억이 흐릿한 것 같다는 점, 가족을 찾아드리고 싶다는 말까지요. 파출소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어르신, 일어나세요. 파출소에 가야 해요. 눈을 뜨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서연. 네, 저예요. 같이 파출소 가요. 가족분 찾아드릴게요. 파출소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눈부셨어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순경한 분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이름표를 보니 오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순경님이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기본 인적 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이름이었습니다. 한도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생년월일은요? 1943년. 아니, 1944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연도에서 흔들리고 계셨어요. 오지훈 순경이 천천히 다시 물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몇 년도세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1944년 3월. 3월 며칠이세요? 12일. 순경님이 서류에 적었습니다. 저도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한도윤. 1944년 3월 12일. 주소는 기억하세요? 도윤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순경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SNS에 올려서 찾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어떻게요? 얼굴은 흐림 처리하세요. 특징만 올리고요. 사칭 연락도 조심해야 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울 게 많았어요. 서류 작성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소정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학교에 늦는다고, 아니 결석할 수도 있다고요. 예상과 달리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조심해. 내 결정 존중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니가 이해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두툼한 겨울 장갑을 하나 골랐어요.
제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필요한 거였어요. 장갑을 도윤 어르신께 드렸습니다. 이것 끼세요. 손 따뜻해야 해요. 어르신이 장갑을 받아들고 한참을 보셨어요. 그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약, 로라제팜, 약 이름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휴대폰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로라제팜이요? 응, 그거. 약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벤치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단서들이었어요. 첫째, 금속 열쇠, YH-17이라는 각인. 둘째, 1982 연구일지. 셋째, 약 이름, 로라제팜. 넷째, 종이컵에 붙어 있던 무당벌레 스티커. 다섯째, 지우라는 이름. 여섯째, 한도윤이라는 본명. 단서가 조금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요. 하지만 아직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 어르신이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좋네. 그 순간 어깨 위로 뭔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눈이었어요. 아주 작은 눈송이였습니다. 하늘은 맑았는데 눈이 내렸어요. 차갑고 작은 눈이었지만 제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힘들고 피곤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파출소를 나서며 오지훈 순경님이 말씀하셨어요. 연락 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학생도 조심하고요. 감사합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SNS에 글을 올려야겠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확하게요. 도윤 어르신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제 손에는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YH-17.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그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깨 위에 눈이 녹아 물방울이 됐습니다. 차가웠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서연아, 어디 갔었니? 죄송해요, 아빠. 급한 일이 있어서요.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침 약을 드셨는지 봤어요. 다행히 빈칸이 있었습니다. 제때 드신 거였어요. 아빠, 오늘 병원 가실 수 있죠? 응, 오후에 가려고.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해하실 필요 없는데요. 같이 가요. 제가 가고 싶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했어요.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함께 가야 했어요. 그게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열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노인 보호 중입니다. 가족분을 찾습니다. 특징을 적었어요. 흰 머리, 낡은 코트, 금속 열쇠 YH-17, 1982 연구일지, 지우라는 이름. 얼굴 사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지훈 순경님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요.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공유가 몇십 건 됐어요. 쪽지도 몇 개 왔습니다. 열어봤어요. 장난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팸도 있었고요. 진심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하나하나 읽다 보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새 쪽지가 왔는지 댓글이 달렸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연아, 잠깐 올래? 상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셨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결석이랑 지각이 늘었어. 성적도 떨어지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알겠지? 네, 선생님.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학교 후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폐기 도시락이 나오는 시간이었어요. 따뜻한 도시락 하나를 챙겼습니다. 소정 언니가 허락해 주셨거든요. 도윤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파출소 근처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뚜껑을 열어드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맛있네. 그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찍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다시 화면을 보고 뭔가를 지우는 듯한 손동작을 했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저는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요.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지훈 순경님이 계셨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기, 누가 저희를 찍은 것 같아요. 순경님이 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이상한 연락 오면 바로 알려주고요. 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새 쪽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계정 이름은 익명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그분, 혹시 한도윤 어르신 아니세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으로 이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계정이 익명이었어요. 프로필 사진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오지훈 순경님께 메시지 캡처를 보냈습니다. 조언을 구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신분 확인 먼저 요청하세요. 저는 그 익명 계정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을 아시나요?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야 할까요?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그 번호에서요. 내가 지우다. 3글자였습니다. 지우. 그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일까요? 아니면 사칭일까요? 다음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젊은 날의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은 공장 같았어요. 낡은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도윤 어르신일까요? 귀에 흉터 같은 게 있었어요. 어르신에게도 그런 흉터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답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내일 연락하겠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우가 진짜 나타난 걸까요?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희미하고 차갑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기대도 됐어요. 손 안에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윤 어르신과 함께 코인 세탁방으로 갔습니다. 코트를 제대로 세탁하고 싶었어요.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세탁기에 코트를 넣었습니다. 세제를 부었어요. 부글부글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드럼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코트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르신과 나란히 의자에 앉았어요. 세탁기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습기가 유리창에 맺혔어요.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닦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약 드셨어요? 약. 응. 어떤 약이세요? 안전성. 승인. 갑자기 또렷해지셨어요. 약 이야기만 나오면 그러셨습니다. 마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승인이요? 응. 승인 없으면 안 돼. 중요한 말씀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메모장을 꺼냈어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세탁이 끝났습니다. 건조기에 옮겨 넣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트가 부풀어 올랐다가 다시 오그라들었어요. 건조가 끝날 때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정 언니에게 부탁해서 패기빵을 얻어왔어요. 따뜻한 우유도 2개 샀습니다. 드세요. 빵을 어르신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침을 챙겨주는 경험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빵을 다 드시고 나서 무인 카페로 갔습니다. 어제 무당벌레 스티커가 붙은 컵을 본 곳이었어요.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계셨어요. 젊은 남자분이었습니다. 저기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여기 컵에 무당벌레 스티커가 붙어 있던 거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어린 손님이 붙이고 갔어요. 어린 손님이요? 네. 한 10살쯤 됐나? 할아버지랑 같이 왔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도윤 어르신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제였어요? 글쎄요. 일주일쯤 전? 그 할아버지가 혹시... 저는 도윤 어르신을 가리켰습니다. 사장님이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코트 입으셨어요. 단서였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은 거예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학교에 갈 시간이었어요. 어르신을 파출소 근처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민지였습니다. 서연아, 요즘 왜 그래? 응? 뭐가? 맨날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그 노인분 돕고 있다며. SNS에서 봤어. 응? 너 미쳤어? 내가 그 사람 가족이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그럼 왜, 남의 일에 왜 그렇게 매달려?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어이없네. 너 공부나 해. 성적 떨어지는 거 모르냐? 민지가 돌아서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정한 룰이 있었거든요. 첫째, 현금은 주지 않는다. 물건으로만 돕는다. 둘째, 공개 위치는 태그하지 않는다. 셋째, 야간에는 파출소 근처에서만 머문다. 이 룰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기로 했어요. 하교 후 다시 어르신께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노래 아세요? 노래, 옛날 노래요. 어르신이 갑자기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디였어요.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는데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 멜로디를 검색했어요. 1980년대 광고 CM송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일치했어요.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어르신이 화면을 보더니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거 좋아했는데 기억나세요? 응, 기억나. 저는 연구일지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첫 페이지를 스캔했습니다. 파일로 백업해 두는 거예요.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어젯밤 그 번호에서 왔습니다. 영상통화하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영상통화요. 진짜 지우일까요? 저는 오지훈 순경님께 전화했습니다. 순경님, 지우라는 사람이 영상통화하자고 하는데요. 혼자 하지 마세요. 파출소에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파출소에서 연락드릴게요.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우가 진짜인지 아닌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작은 별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고맙네. 서연.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오지훈 순경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도윤 어르신도 함께 계셨습니다.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으고 계셨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남자가 보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뒤에 하얀 벽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지우입니다. 한지우. 이름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지우가 신분증을 화면에 가까이 댔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사진이 보였어요. 한지우. 1992년생. 어르신을 어떻게 아세요? 제 할아버지세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할아버지요. 증명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지우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다시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10년쯤 전에 찍은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도윤 어르신이었습니다. 훨씬 젊어 보이셨지만 분명했어요. 귀를 보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사진 속 도윤 어르신의 귀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제가 옆에 계신 어르신의 귀를 봤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맞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찾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찾은 거예요. 도윤 어르신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거기 계세요? 도윤 어르신을 화면 앞으로 모셨습니다. 어르신이 화면을 보셨어요. 지우,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순간을 위해 며칠을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복지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영수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오지훈 순경님이 받아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한도윤 어르신을 인계받으러 왔습니다. 인계요? 네. 저희 센터에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가 방금 나타났는데 갑자기 복지센터에서 온다니요. 순경님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복지센터 대표 번호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영수의 명찰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로고의 폰트가 조금 달랐습니다. 줄 간격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역시 이상했습니다. 순경님, 작게 불렀습니다. 순경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순경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시겠어요? 전화 확인하셨잖아요. 신분증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에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지우 씨, 지금 복지센터에서 사람이 왔는데요. 복지센터요? 저희가 연락한 적 없는데요. 역시였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신영수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여기 서류 다 있습니다. 빨리 인계해 주세요. 지우 씨가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학생이 뭘 안다고. 신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위임장도 없으면서 인계는 안 돼요. 오지훈 순경님이 말했습니다. 일단 파출소에서 대기하세요. 가족분이 오실 때까지요. 신영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파출소를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를 쏘아봤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했어요. 순경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봤어요. 명찰 이상한 거. 화면 속 지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할게요. 2시간이면 도착해요. 조심히 오세요. 할아버지 부탁드려요. 네. 영상 통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됐어요. 지우가 오면 끝이에요. 도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네.
서연.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창밖을 봤습니다. 신영수가 차에 타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길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지우였어요. 지금 출발했어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1시간 반이면 오후 1시 반쯤 되겠네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순경님이 커피를 건넸어요. 고생 많아요. 아니에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겨울 햇살이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기다리는 시간은 느렸습니다. 시계를 보면 1분밖에 안 지났어요. 다시 보면 2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쪽지가 계속 왔습니다. 익명 계정들이었어요. 그 사람 위험해요. 속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요.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가 보내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지훈 순경님이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악플러들이에요. 네. 하지만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한 걸까요? 지우가 진짜 맞을까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샀어요. 도윤 어르신과 나눠 먹었습니다. 맛있네. 어르신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오후 1시가 됐습니다. 지우가 30분 뒤에 도착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창밖을 봤습니다. 신영수의 차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앞에 수상한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어요. 서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경님, 저기요. 순경님이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단 안에 있어요. 나가지 말고요. 네. 시간이 더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 10분, 1시 15분, 1시 20분. 도윤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순경님, 화장실 좀. 밖에 있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순경님과 어르신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혼자 남았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어요. 화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어르신이 안 계셨어요. 어르신?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골목 끝이 보였어요. 신영수와 그 남자들이 도윤 어르신을 태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소리쳤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요. 뛰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신영수가 저를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동의하셨어요. 거짓말이잖아요. 도윤 어르신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계셨습니다. 싫어, 싫어. 하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순경님, 어르신이 끌려가요. 어디에요? 골목 끝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영수 앞을 막아섰어요. 비켜요. 안 비켜요. 학생이 뭘 안다고. 법도 모르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신영수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노인을 선동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분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진짜 손자분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도윤 어르신께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랑 가실래요? 여기 추워요. 천천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봤어요. 떨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연, 이랑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저를 선택한 거예요. 신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안 돼요. 법적으로. 무슨 법이요? 오지훈 순경님이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계셨어요. 신분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확인했잖아요. 서류에 허점이 있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고 날짜도 안 맞아요. 순경님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신영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일단 파출소로 가시죠. 거기서 확실히 확인합시다. 됐어요. 신영수가 물러났습니다. 남자들도 따라 물러났어요. 곧 다시 올 거예요. 가면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위협이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도윤 어르신의 손을 잡았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순경님이 물을 건넸습니다. 잘했어요. 용감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도착했어요. 어디 계세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요. 드디어 왔어요. 파출소예요. 들어오세요. 답장을 보내고 문을 받습니다. 곧 열릴 거예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경을 쓰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우였습니다. 진짜 지우였어요. 도윤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우를 봤어요. 지우, 할아버지. 지우가 어르신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에 남은 위협감이 있었어요. 신영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곧 다시 올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우와 도윤 어르신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 연구일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방을 뒤졌습니다. 없었어요. 주머니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없었어요. 연구일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뒀더라? 생각해봤어요. 무인 카페였습니다. 어제 거기 테이블에 뒀었어요. 그리고 잊고 온 거예요. 안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지훈 순경님이 물었어요. 연구일지요. 카페에 두고 왔어요. 지금 가봐요. 아직 있을 거예요.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카페까지는 5분 거리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앉았던 테이블로 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주변을 살펴봤어요. 바닥도 봤습니다. 의자 밑도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카운터로 갔습니다.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노트 못 보셨어요? 두꺼운 거요. 노트요? 못 봤는데요.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CCTV 확인해 보실래요? 근데 영업주 동의가 필요해서 내일 오전에 가능해요. 내일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올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제 어리석음이 한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잊어버릴 수 있죠?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서연 씨, 괜찮아요? 아니요. 연구일지를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스캔 파일이라도 있죠? 네, 첫 페이지만요. 다행이네요. 원본은 아쉽지만 지우의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졌어요. 당연했습니다. 저 때문에 소중한 걸 잃은 거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할아버지를 찾았잖아요. 위로였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왔어요. 지우가 서류를 작성하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서연아, 어디야? 아빠,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병원 예약 놓쳤어. 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병원 예약을 깜빡한 거예요.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시 예약할게요. 괜찮아. 다음에 가지 뭐.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안에서 두 개의 책임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어르신을 돕는 것과 아버지를 돌보는 것. 둘 다 소중했는데 둘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았어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지였어요. 넌 왜 늘 너만 오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요.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카드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달 결제 예정 금액 15만 2천 원.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어떻게 내야 하죠? 아르바이트 비로는 부족했어요. 벤치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윤 어르신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지우가 잠시 서류를 가지러 간 사이였습니다. 미안하네. 자꾸 잃어버려서. 어르신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르신을 책망할 수 없었어요. 잘못은 제가 한 거니까요. 제가 잘 챙겼어야 했어요. 아니에요. 제 실수예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우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만둘까?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CCTV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영수증 루트도 전부 확인해 보기로요.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에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셨어요. 미안해요, 아빠. 괜찮아. 고생했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힘들어요. 울어. 울고 싶으면 울어.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쌓였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울고 나니 조금 나아졌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알람을 3개나 맞춰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카페로 가야 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불 꺼진 방은 어두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연구일지가 보였어요. 카페 테이블 위에 놓인 모습이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왜 가져갔을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요. 새벽 5시였습니다. 첫 번째 알람이 울렸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늦을 수 없었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거든요. 아버지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 길을 비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였어요. 서연 씨, 통화 가능해요? 네. 어젯밤에 할아버지랑 얘기했어요. 네. 2달 전부터 기억이 흐릿해지셨대요. 할머니 기일이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셨고요. 할머니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회사 문제로 바빴어요. 제대로 못 챙겨드렸어요. 죄책감이 커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찾으셨잖아요. 할아버지는 늘 안전 이야기만 하셨어요. 약 승인, 절차, 윤리. 그게 할아버지의 전부였어요. 안전.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연구일지에 뭐가 적혀 있을까요? 아마 할아버지가 막으려고 했던 일들이요. 회사에서 승인 없이 진행하려던 것들이요. 그게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랑 마찰이 있었고요. 저는 무언가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연구일지 꼭 찾아야 해요. 네.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CCTV 확인 부탁드려요. 네, 같이 봐요. 사장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CCTV 파일을 열었어요. 어제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화면을 빨리 감기로 봤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제가 앉았던 테이블로 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더니 연구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사장님이 화면을 멈췄어요. 확대했습니다. 소매에 자수가 보였어요. 독특한 문양이었습니다. 이 자수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화면을 찍었어요.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 자수가 익숙했어요. 어디서 봤더라? 골목 상인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봤습니다. 세탁방, 슈퍼, 분식집, 한 곳 한 곳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재봉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아, 이거 동대문 상가 납품팀 점퍼예요. 동대문이요? 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디자인이에요. 단서를 얻었습니다. 동대문 상가였어요. 상인들에게 초코파이 한 상자를 돌렸습니다.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였어요. 제 돈으로 샀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열심히 사는 학생한테 이 정도는 당연하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지훈 순경님께 전화했습니다. 순경님, 단서 찾았어요. 뭐예요? CCTV에 범인이 찍혔어요. 동대문 상가 점퍼를 입었어요. 잘했어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같이 가도 될까요?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보고 싶어요. 순경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오후에 같이 가요. 혼자는 안 돼요. 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절망이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CCTV에 찍혔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주 작은 빛이 보였어요. 제 감정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검은 구멍에서 희미한 불빛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연락했습니다. 오늘도 결석한다고요. 담임 선생님이 걱정하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편의점에 들러 아침을 먹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한 팩이었어요. 간단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오지훈 순경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요. 파출소 앞에서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그때 뵐게요.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였습니다. 5시간이 남았어요. 그동안 할 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일지 스캔 파일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였어요. 손으로 쓴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1982년 3월 15일. 안전성 시험 시작. 승인 없는 투여 금지. 원칙 준수. 글씨가 굵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조한 거였어요. 도윤 어르신이 평생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안전, 승인, 윤리. 그분은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부딪혔고요.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연구일지를 꼭 찾아야 했어요. 어르신의 원칙을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더 밝아졌어요. 눈부셨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어제의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빛이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기다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가자. 그 생각이 저를 지탱했어요. 오후 2시였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오지훈 순경님을 만났어요. 지우도 함께 왔습니다. 같이 가요. 순경님이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동대문 상가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1시간쯤 걸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동대문 상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옷 파는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컴컴했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차들 사이를 걸었어요. 구석에 납품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자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CCTV에서 본 그 점퍼였어요. 저 사람이에요. 작게 말했습니다. 순경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양쪽에서 다가갔습니다. 순경님이 앞에서 지우와 제가 뒤에서요. 잠깐만요. 순경님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왜요? 절도 혐의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럼 휴대폰 좀 확인해도 될까요? 남자가 주춤거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영장 있어요? 지금 신청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나요. 순경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남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봐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경님이 받아들었어요. 스캔 파일이 있었습니다. 연구일지 사진들이었어요. 이걸 왜 찍었어요? 길에 떨어져 있길래 주었어요. 거짓말이에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쏘아봤어요. 순경님이 휴대폰을 더 확인했습니다. 송신 기록이 있었어요. 이 파일 누구한테 보냈어요? 남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경님이 이메일 주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지우를 봤습니다. 이 주소 아세요? 지우가 화면을 보더니 놀랐어요. 이거 우리 회사 이메일이에요. 누구 겁니까? 신영수요. 저희 회사 사람이에요.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신영수가 복지센터 직원인 척했던 이유, 연구일지를 훔쳐간 이유, 다 이어져 있었어요. 신영수가 시킨 거예요? 순경님이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준다고 했어요. 노트 하나만 가져오면 된다고요. 원본은 어디 있어요? 신영수한테 넘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원본을 이미 넘긴 거예요. 지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팀이죠? 신영수 위치 확인 부탁드려요. 잠시 후 답이 왔나 봐요. 지금 회사에 있대요. 가요. 순경님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탔어요. 지우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막으려고 했던 게 이거였어요. 뭐요? 승인 없는 신약 투여요. 회사가 절차를 건너뛰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반대하신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원칙주의자셨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늘 말씀하셨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윤 어르신은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연구일지에 그 증거가 있나요?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기록하신 거니까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로비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신영수의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지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신영수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세요? 연구일지 돌려주세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알아요. 당신이 가져간 거요. 순경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신영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구일지였어요. 지우가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요. 그 노트 때문에 프로젝트가 막힐 뻔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보다 필요한 일이 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안전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잖아요. 신영수가 저를 봤습니다. 비웃는 표이었어요. 학생이 뭘 알아요? 몰라도 알아요. 나쁜 건 나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경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신영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서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마워요. 정말로요. 아니에요.
영구일지를 되찾았어요. 도윤 어르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해냈어요. 정말 해냈습니다.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도윤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지우가 영구일지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앞에 놓았어요. 작은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 CM송을 틀었어요. 옛날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속 열쇠도 꺼냈어요. YH-17이 새겨진 그 열쇠였습니다. 어르신 손에 쥐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가족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0년 전 사진이었어요. 어르신이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멜로디가 계속 흘렀습니다. 어르신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어요. 따라 부르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셨어요. 영구일지를 보셨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날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까보다 또렷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승인서가 없었네.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안전성 시험이 끝나지 않았는데 투여하려고 했어. 지우가 어르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내가 막으려고 했지.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어르신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조각조각이었지만 분명하게요. 하지만 듣지 않았어. 실적이 중요하다고. 안전은 나중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기록했네. 이 노트에 다 영구일지를 쓰다듬으셨어요. 오지훈 순경님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진술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동의하십니까? 응. 괜찮네.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정 물질의 안전성 문제, 승인 전투여 시도, 그걸 막으려던 노력까지요. 그날 묘소에 가려고 했어. 할머니 묘소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기일이었거든. 역에서 쓰러졌어. 그 뒤로요? 소매치기를 당했나 봐. 그 다음이 희미해. 어르신의 이야기가 일관되게 이어졌습니다. 기억이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순경님이 진술서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어르신이 서명하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창밖을 봤습니다. 신영수 일당이 파출소 근처에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더니 파출소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이요. 순경님이 밖을 봤어요. 외부 순찰 요청할게요. 안에 있어요. 순찰차가 한 대 더 왔습니다. 경찰관 두 분이 밖을 지켰어요. 우리는 실내에 머물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를 못 찾았을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멈춰섰잖아요. 그날 밤에요. 맞았어요. 저는 그날 밤 정류장에서 멈춰섰어요.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의 휴대폰이었어요. 네, 법무팀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들으시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어요. 내부감사 들어갔대요. 할아버지 이름이 기준점이 될 거래요. 기준점이요? 네. 절차를 바로잡는 기준이요. 할아버지가 막으려고 했던 게 옳았다는 거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윤 어르신의 원칙이 인정받은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군가를 구한 것이었어요. 동시에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일이기도 했고요.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어요. 하지만 지우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할아버지 의료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먼저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보도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지켜낸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보였습니다. 주황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도윤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사람답게 대해줘서 고맙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꾹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가 배운 게 많았어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순경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집에 가도 돼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있고 싶었어요. 이 순간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지우가 어르신을 모시고 일어났어요. 집에 가요, 할아버지. 응, 가자.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우가 팔을 받쳐드렸어요.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서연, 고맙네. 저야말로요, 어르신. 어르신과 지우가 나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빈 회의실이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순경님이 커피를 건넸어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첫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는 거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어요. 제 새로운 시작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 어르신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지우가 매일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우는 회사 내부 감사팀에 배속됐습니다. 절차를 정상화하는 일을 맡았대요. 실무에서 작은 정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한 작은 일이 파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합격. 간호학과 수시 합격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거실로 뛰어갔어요. 아버지께 휴대폰을 보여드렸습니다. 합격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축하한다, 서연아. 누군가를 돌볼 때 저는 저다워요. 제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 아버지와 병원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으시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든든하시겠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요. 자랑스러운 딸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으로 출근했어요. 마감 시간이었습니다. 소정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언니의 인정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퇴근길이었습니다. 처음 그 벤치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눈발이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송이가 내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벤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만약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아무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멈춰 섰어요. 그게 모든 걸 바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다음 달 윤리교육에 학생으로 와주실래요? 경험을 같이 나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영광이에요. YH-17 열쇠는 도윤 어르신께 돌려드렸습니다. 대신 어르신이 작은 만년필을 선물하셨어요. 메모하는 사람은 잊지 않지. 그 말과 함께요. 만년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할 거예요.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도림천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물에 비쳐 흔들렸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얼굴이 창에 비쳤어요. 저는 그 얼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 다행히 난 멈춰섰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내렸어요.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눈 위에서 사각거렸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빛나고 싶었어요. 작아도 괜찮았습니다. 분명하게 빛나면 됐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잉크가 매끄럽게 흘렀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겨울의 증명. 그 아래에 첫 문장을 썼어요. 새벽 4시 50분 편의점 마감. 바코드 소리, 냉장고 소리, 커피 머신 김. 그리고 눈 내리는 정류장의 실루엣. 제가 겪은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요. 글을 쓰는 동안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요. 제 방 안은 따뜻했어요. 책상이 스탠드 불빛이 노트를 비췄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봤어요.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저는 간호학과에 갈 거예요.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류장에서 멈춰선 것처럼 앞으로도 저는 멈춰 설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서요.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기록한 메모의 제목, 겨울의 증명. 나는 그날 밤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증명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큰 일을요. 펜을 덮었습니다. 노트를 닫았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충만했어요. 창밖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면서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내일이요. 그렇게 저는 잠들었습니다. 미소를 띤 채로요.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이 겨울을, 이 증명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류장에서 저는 멈춰 섰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